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은 드디어 안녕 앤, 빨간머리 앤이 어렸을 적에 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 길이 머니까 얼른 열심히 읽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앤이 드디어 마음을 열고 함께 친해졌던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했던 에드너가 앤을 아주 야무지게 배신하는 내용까지 읽어드렸어요. 사실은 에드너가 앤이 싫어진 건 아니었고 앤을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어서, 나만의 앤으로 만들고 싶어서 했던 행동들인데 참 지혜롭지 못했죠. 앤의 마음이 더 안으로 닫혀버렸고 더 이상은 이곳에서 친구를 찾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부분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뒷이야기 읽어드릴게요. 69. 별님에게 기도합니다. 에드너는 자신이 앤의 험담을 할 때 앤이 겨우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줄 몰랐다. 앤을 꾸짖는 칼라일 양의 호통 소리를 듣고서야 앤이 근처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에드너 자신이 칼라일 양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앤도 자신의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컸다. 이 때문에 불안해졌지만 그녀는 자신에 대한 앤의 맹목적인 헌신이 이 사소한 타격을 능히 밀어낼 줄 알았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앤이 자신을 지나쳐서 다른 아이의 옆자리로 가서 앉자 에드너는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호락호락하지도 않다는 것을 절감했다.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청소와 설거지를 하거나 학교 수업을 받을 때도 앤은 필요한 대답만 했다. 말들은 최대한 짧게 끊어졌다. 그래.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안 되겠어. 폭우처럼 쏟아지던 앤의 단어들이 느리고 차가운 가랑비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절대로 웃지 않았다. 에드너는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심란했다. 에드너는 솔직하게 드러내던 앤의 애정과 개인적으로 속삭여주던 비밀 이야기들이 그리웠다. 그리고 예전처럼 재미있지 않았다. 그녀는 앤의 우정을 다른 아이들과 나누는 게 싫었을 뿐이다. 그 우정을 완전히 잃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다. 하지만 감정을 터뜨리거나 공개적으로 폭발하는 사건은 없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황에 대처했다. 에드너는 전처럼 은근슬쩍 앤의 결점들을 이야기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화사한 웃음으로 어두운 복도를 밝히고 음악적인 웃음으로 공기를 채우며 다른 사람들을 완벽하게 상냥한 태도로 대했다. 많은 아이들이 에드너의 속내를 꿰뚫어 보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맞서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매서운 말씨에 익숙했다. 그녀가 위험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에드너의 배신에 대처하는 앤의 방식은 다시 제 안으로 파고드는 것이었다. 자신의 상상력을 피난처 삼아 정교한 꿈들을 꾸며 앞으로 어떤 아이가 관심을 표해도 친구가 되지 않겠노라고 맹세했다.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고 불행하지도 않았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학교와 케일 선생님이 있었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었다. 대개의 시간을 그녀는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지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앤과 에드너와 태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건물 1층의 거대한 복도를 커다란 수세미로 닦고 있었다. 그들 주위로 양동이들과 샌 노란색 큰 비누 3개가 놓여 있었다. 앤이 고아원에 온 첫날 저녁에 놀라울 정도로 반짝거린다고 알아보았던 그 마룻바닥이었다. 태서는 고아원에 도착한 다음 며칠 동안은 울기만 했다. 태서의 부모님은 어두운 밤에 마차를 몰고 가다가 이스턴 쇼어 절벽 아래로 추락해 즉사했다. 그들은 부유했지만 친척도 없었고 유언장도 남기지 않았다. 매력 없는 헤어스타일에 뚱한 얼굴,
자신감마저 결여된 이 뚱뚱한 여자애를 받아들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누군가 커다란 여행 가방에 인형과 아름다운 옷들을 꾸려서 그녀를 고아원에 데려다 놓았다. 칼라일 양은 인형들을 당장 압수했지만 옷은 계속 입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태서의 작고 뚱뚱한 몸에 맞는 우인시 직물의 원복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벌이 만들어질 때까지 자신의 옷을 입는 수밖에 없었다. 의자에 앉아서 거의 쉬지도 않고 울어대는 태서를 지켜본 칼라일 양은 에드너가 느꼈던 것과 비슷한 짜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태서, 이젠 올 만큼 온 것 같구나. 이 고아원의 아이들 모두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단다. 그러니까 네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생각은 그만해라. 여기 있게 됐으니 넌 아주 운이 좋은 아이야. 3개월 전에 앤셜리가 왔을 때도 우린 받아들일 공간이 없었다. 그러니 널 끼워 넣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겠지. 자, 오늘부터는 네 밥값을 해. 에드너, 앤과 같이 중앙 복도 바닥을 닦아라. 우린 여기를 깨끗이 유지해야 하고 청결은 마법처럼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 태서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게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건 알았다. 그녀는 앤과 에드너의 옆에 엎드려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었다. 더 이상 울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나아진 것도 아니었다. 앤은 잠시 마루 닦는 일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천장에 매달린 갓없는 등유 램프들이 무자비하게 번뜩이며 긴 복도를 밝히고 있었다. 벽들은 어두운 베이지색이었고 그림이나 어떤 다른 장식도 없었다. 앤은 한숨을 쉬었다. 저 휑하니 드러난 램프 유리에 작고 예쁜 갓을 씌우는 게 정말로 그렇게 엄청나게 힘든 일일까? 자칫 잘못 쳐다보면 7월 어느 날에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 같겠어. 그랬다간 5분도 안 돼서 장님이 될 수 있다는 건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알 수 있을 거야. 태서가 바닥을 닦다 말고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앤을 바라보았다. 앤, 내가 저 램프들을 보면 장님이 되는 거야? 앤은 겁에 질린 작은 얼굴을 쳐다보며 스스로 부끄러워졌다. 그녀가 태서를 딱하게 여기는 건 사실이었다. 매 시간마다 치맛자락으로 눈과 코를 닦는 8살짜리 여자애가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아이의 심장은 단단한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게 틀림없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태서가 부러웠다. 8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그것은 앤이 부모님과 있었던 시간보다 7년 9개월이나 더 길었다. 게다가 자신은 부모님과 있었던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그 정도면 태서를 부러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태서가 자신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받는 것도 앤을 고문했다. 그 옷들을 보라. 태서가 어제 입은 원피스는 볼록 소매까지 달려있었고 그렇게 부드럽고 풍성하지 않았더라면 치마로 눈과 코를 닦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때는 부러운 마음이 너무나 커서 태서의 울음소리가 들리지도 않았다. 태서의 옷장에 대한 생각이 앤의 귀를 완전히 막아버렸다. 그래서 어제는 의자에 앉아있는 그 슬프고 조그만 형체가 아주 조금 싫기도 했다. 머리카락은 너무 짧고 똑바르며 얼굴은 아주 창백하고 젖어 있었다. 그런데 어제와 똑같은 얼굴이 오늘은 온통 두려움에 질려서 자신을 올려다볼 때 앤은 그 지저분한 양동이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처받고 싶은 심정이었다. 문득 자신이 토머스 부인을 떠나야 했을 때 케이티 모리스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해먼드 부인을 떠나야 했을 때 비올레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기억났다. 자신이 그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건, 그들이 자신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했건, 어딘가에 비친 영상이나 메아리를 그리워하는 것보다 친부모를 그리워하는 심정이 틀림없이
수백만 배는 더 간절할 텐데. 앤은 손을 뻗어 태서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니야, 램프를 봐도 장님이 되진 않아. 하지만 빛이 꽤 밝으니까 그걸 쳐다보는 게 눈에 좋을 리는 없겠지. 그런데 걸칠 것 하나 없이 벌거벗은 저 램프 유리들도 가엾잖아. 그래서 내 상상력으로 뛰어들어가 아름다운 갓들을 꿈꿔본 거야. 내 눈에는 그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 기다란 술장식과 은색 장식들이 달린 분홍색 실크로 만든 것이 말이야.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걸 상상할 수 있니? 태서가 처음으로 웃었다. 애는 수세미를 내려놓고 가느다란 다리를 앞으로 뻗은 채 베이지색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눈을 감자 우아한 램프 갓들이 가득 보였다. 갑자기 에드너가 벌떡 일어났다. 앤셜리, 당장 무릎 꿇고 일해. 난 12살이야. 칼라일 양이 나한테 책임을 맡겼어. 태서는 어려서 아무 소용없고 이 모든 복도를 나 혼자 다 닦을 순 없어. 앤은 램프갓을 상상하는 데 푹 빠져 있어서 에드너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제대로 들었더라면 에드너가 혼자 그 바닥을 모두 닦는다면 그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라는 생각까지 했다. 앤, 넌 나를 너무너무 화나게 만들어. 게다가 여기서 에드너는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말을 멈췄다. 오늘과 내일은 모든 일을 확실히 하는 게 좋을걸? 칼라일 양이 특별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왜지? 월요일이 아주 특별한 날이거든.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야. 아주 특별한 일. 특별한 날. 애는 자신이 들어보기만 했을 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모든 특별한 날들을 생각했다. 고아원에서조차 다른 아이들은 그곳에 와서 살기 전에 그들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멋진 일들을 이야기했다. 음악회와 주일학교 소풍과 결혼식과 생일 파티와 불꽃놀이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했다. 태서, 특별한 날을 가질 수만 있다면 뭐든 아깝지 않을 거야. 이 바닥을 모두 나 혼자서 3번이라도 닦을 거야. 그런 것들을 책으로 읽고 듣긴 했지만 내게는 나만의 특별한 날이 하루도 없었어. 당일을 입힌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자기 나이랑 똑같은 개수로 아주 조그만 양초들을 꽂아 불을 붙이고 오직 나를 위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랑스러운 노래를 부르는 생일 파티. 얇고 치렁치렁한 주름장식 드레스를 입고 길게 늘어진 베일을 쓴 신부들이 있는 결혼식에는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하는 오르간도 있을 거야. 그런 웅장한 구경거리에 참석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무대에 올라선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시들을 외우는 낭송회나 만돌린 같은 악기의 연주에 맞춰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음악회 말이야. 만돌린을 본 적도 없고 소리를 들은 적도 없지만 그렇게 신비롭고 음악적인 단어를 지닌 악기니까 분명히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소리가 날 거야. 앤이 멈칫했다. 자신이 어쩌다 이렇게 특별한 날에 대해 찬사를 늘어놓게 됐는지 이유를 잊고 있었다. 호기심 때문에 에드너에게 말을 걸 수밖에 없었다. 에드너, 그 특별한 날에 대해서 얘기해줘. 에드너는 으스대는 표정이었다. 그날이 몽땅 특별한 건 아니야. 그날 일어날 일이 특별하다는 것이지. 게다가 그 일이 모두에게 일어나지도 않을 거야. 딱 2사람한테만 일어날 거야. 그게 너일 수도 있겠지. 아니면 나일 수도. 아니면 태서일 수도 있어. 하지만 물론 눈 감고 빈둥거리는 흔해 빠진 게으름뱅이한테는 일어나지 않아. 칼라일 양이 굉장히 쓸모있다고 알아차릴 만큼 아주 열심히 바닥을 닦는 아이한테 일어나겠지. 애는 무릎 꿇은 자세로 돌아가 노란 비누를 수세미에 묻혀서 문지르고 있었다. 그걸 다 어떻게 알아? 그 특별한 일이라는 게 뭐야? 칼라일 양이 미니한테 월요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차 2잔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 그리고 검은 제복에 풀을 달린 작은 앞치마를 입으라고 했어. 그걸 풀먹이라고 했어. 앞치마 말이야. 왜냐하면 에드너가 말을 멈추고 긴장감이 자라나게 했다. 왜냐하면 뭐? 앤이 거의 고함치듯 말했다. 손님이 오니까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스펜서 부인이라는 멋진 숙녀분이 오실 거야. 프린스 에드워드 섬. 앤의 손에서 수세미가 떨어졌다. 앤이 꿈꾸던 곳, 말쑥한 초록 들판과 작고 하얀 농가들, 모래 언덕들과 길쭉한 풀들과 모래사장이 있는 해변. 목사님이 고아원 주일학교에 와서 아이들한테 좋은 것을 내려주십사 기도하라고 말했을 때 앤은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그곳을 보게 해달라고, 맨발로 그 해변을 거닐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초록빛 들판에 누워 미나리 아제비 사이에서 잠들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중얼거렸다. 그분이 이곳엔 왜 오는 걸까? 앤에게 그것은 여왕님께서 닭장을 방문해달라고 초대하는 것과도 같았다. 그 섬의 고상한 숙녀는 아마도 바스락거리는 테피터 치마 위에 앞면 위아래로 온통 진주단추들이 달렸고 실크 칼라가 높이 솟아있는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모자를 썼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볼록 소매도 달려있을 것이다. 그런 고상한 숙녀가 궁색한 원시 직물 원피스와 셔츠 차림의 이 모든 애처로운 아이들과 음침한 복도들, 갓없는 램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앤은 머릿속으로 이렇게나 많은 말들을 중얼거렸지만 실제로 소리내서 한 말은 한마디뿐이었다. 왜? 에드너는 완벽한 진주 같은 일을 드러내며 웃었다. 지금 자신이 하려는 말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인 걸 알았고 흥분되는 일이 생겼을 때 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미 본 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 숙녀분이 우리 중에서 여자아이 2명을 프린스 에드워드 섬으로 데려갈 거거든. 자신이 데려갈 예쁜 아이 하나와 농부 가정에 데려다줄 쓸모있는 아이. 이렇게 2명이 입양될 거야. 에드너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 예쁜 아이가 누가 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칼라엘 양이 공상한다는 이유로 앤을 꾸짖는 소리를 몇 번 들었다. 누구도 그녀를 쓸모있는 아이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앤은 절대적인 침묵으로 빠져들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말도 결코 적절하지 않았다. 마치 강력한 마법의 손이 그녀 앞에 이 세상 것이 아닌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금빛으로 반짝이는 천국의 문을 세워놓고 그녀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누군가 저 문을 통해 곧장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일 수도 있다. 예쁜 아이. 거기에 앤이 뽑히지는 않을 것이다. 11년 동안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예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앤은 똑똑했다. 그것은 사실이었고 자신에게만 인정하는 거라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벌 받을 일이 아니기를 바랐다. 하지만 농부와 그의 아내는 그녀가 똑똑한 것에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쓸모있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다. 앤은 마룻바닥에 칠한 왁스가 닳아 없어지지 않는 게 놀라울 정도로 아주 열심히, 굉장히 빠르게, 아주 맹렬하게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에드너는 스펜서 부인 얘기를 듣고도 앤이 차분한 게 실망스러웠다. 사실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듯했다. 그래도 에드너는 자신과 태서가 바닥을 닦는 일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얻었다. 앤이 대부분의 일을 다 했다. 10시 30분에 식당 문을 열고 내다본 칼라엘 양은 어린 앤 셜리가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어쩌면 자신이 앤을 잘못 판단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보기에는 자주 꾸물거리고 공상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마 그보다 더 쓸모있는 아이일지 모른다. 다음 날 저녁, 앤은 침대로 쓰러졌다. 기운이 다 빠져버렸다. 쌍둥이 6을 보살피던 시기를 포함해도 지난 이틀이 가장 열심히 일한 시간이었다. 복도 바닥을 다 닦은 후에는 왁스칠을 돕겠다고 나섰고 광내는 일까지 거들었다. 너무 긴장해서 점심 식사에 거의 손도 못 댔다. 토요일이라 오후 수업이 없었으므로 앤은 설거지를 자원했다.
그리고 전에 어느 고아가 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철저하게 이 일을 해냈다. 이건 대단히 쾌활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앤을 보고 놀란 미니와 그녀의 자매가 한 말이었다. 그 다음 앤은 몇 시간 동안 빨래를 했고 그 지긋지긋한 작은 원피스들과 남자 아이들의 셔츠와 손수건들을 다림질했다. 그런 다음 스프에 쓸 감자 껍질을 벗기고 토마토 가리비 요리에 들어갈 엄청나게 많은 달걀을 휘젓겠다고 자원했다. 저녁 식사 뒤에는 점심때와 똑같은 속력과 똑같은 조심성으로 다시 접시들을 닦았다. 일요일에도 역시 토요일과 똑같은 강도로 일했다. 하지만 침대에 눕자 잠이 달아났다. 벽을 따라 늘어선 침대마다 들려오는 작은 쌕쌕거림과 코 고는 소리들이 주위의 모든 아이들이 잠들었음을 알려주었다. 앤은 조그맣게 속삭여도 아무도 못 들을 거라고 확신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면 터지거나 부서지거나 폭발할 것 같았다. 분출해버릴 것 같았다. 앤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부탁해 볼까 잠깐 생각했다가 이전의 기도들이 썩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기에 그만뒀다. 해먼드 부부의 집으로 가기 전날 밤 기도는 6 쌍둥이로 응답받았다. 앤은 침대에서 기어나와 의자에 올라서서 높이 달린 창밖을 내다보았다. 따뜻한 6월의 저녁이었고 하늘에는 별들이 살아있었다. 그녀의 마음에 노랫말들이 떠올랐다. 별빛 밝은 별, 환하게 빛나네. 별들에게 기도하자 하느님이 계신다면, 듣고 계신다면, 앤이 왜 자신에게 기도하지 않는지, 왜 별들에게 얘기하는지 이해하실 것이다. 아름다운 별님들, 무척이나 사랑하는 별님들, 내가 이토록 간절하게 스펜서 부인에게 선택되고 싶어하는 이유를 제발 이해해 주세요. 그분이 다른 아이를 고르더라도 괜찮아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사실은 조금도 괜찮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기저귀들을 빨았고 너무 많은 아기들을 돌보았으며 너무나 까다로운 아이들을 보살폈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나이 들어버리기 전에 어린 시절을 조금 가져야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6년 후에는 17살이 되어서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어느 잘생긴 남자가 새빨간 머리와 6,000개의 죽은 깨와 비쩍 마른 다리를 가진 여자를 선택할 거라는 건 아니에요. 거기 하늘 위에서 살아있는 매일 밤마다 분명 멋진 시간을 보내며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별님들, 나를 집어다가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그 황홀한 작은 섬에 내려놔 줄 수 없을까요? 당신들의 빛나는 마음을 움직여줄 수는 없나요? 그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인가요? 난 농장에서 열심히 일할 거예요. 소젖 짜는 법이랑 교육이로 버터 만드는 법을 배울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들의 접시들을 닦고 빨래를 하고 그걸 특별히 하얗게 만들 거예요. 내 방 창밖을 내다보면 그 사진들에서 보았던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나무들과 꽃들과 그 모든 깔끔한 초록 들판들을 볼 수 있겠죠? 해변을 거닐거나 사과꽃을 따거나 빨래를 넣는 나를 내려다보는 것이 틀림없이 별님들을 더 기운차게 반짝이게 해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보다 훨씬 기쁜 마음이 들 거라고 장담해요. 한쪽 면만 얘기하면 불공평하니까 다른 쪽도 얘기할게요. 내 인생에 술 취한 토마스 아저씨의 난동뿐 아니라 코올릭의 아이들과 울어대는 아기들이 너무나 많기는 했지만 별님들이 나한테 정말로 멋진 것들도 주었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목록을 만들어 볼게요. 처음 나를 태어나게 해준 것에 감사해요. 탁월한 재능을 준 것에 대해 지극히 감사해요. 떠나가기 전에 나를 사랑해줬던 일라이저 언니. 내가 항상 슬프거나 화나거나 지루하지 않을 수 있게 상상력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고 단어를 가르쳐주고 달걀을 먹을 수 있게 해준 존슨 아저씨를 만나게 해준 것. 토머스 아저씨가 나를 해변으로 데려가 준 것. 내 모든 사랑을 쏟아부을 어느 누구도 없었을 때 케이티 모리스와 비올레타를 준 것. 나에게 읽는 법을 가르쳐준 너무나 아름다운 핸더슨 선생님.
노아와 줄리에나와 로더릭, 해먼드 부부의 지하실에 있던 책상자, 5자매와 거울 웅덩이, 소들과 까마귀들과 고양이들이 준 것에 대해 감사해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준 점에 감사해요. 하지만 제발 내 소중하고 관대한 별님들, 예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이 하나 없는 이 황량하고 구슬프고 비참한 고아원에서 이제 나를 꺼내줘요.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나를 내려놔줘요. 제 얘기를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해요. 애는 의자에서 기어내려와 조용히 침대로 들어갔다. 그리고 5분 만에 잠들었다. 이제 이 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머리 앤 하면 떠오르는 그 단어들이 나오죠. 프린스 에드워드 섬, 그리고 스펜서 부인. 드디어 앤이 빨간 머리 앤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70. 행운의 여신. 스펜서 부인이 호프타운에 사는 오라비에게 빌린 마차는 다음날 정확히 9시 55분에 고아원에 도착했다. 둥그런 진입로를 돌아 반쯤 달린 후 말과 마차는 출입구 바로 앞에 정지했다. 마부석의 남자가 마차 뒤로 달려가 스펜서 부인이 내리는 것을 도왔고 부인이 현관문으로 이어진 계단을 오르자 마부석으로 돌아갔다. 스펜서 부인은 집을 떠날 때 항상 신중하게 차려입었다. 술 장식, 늘어지는 장신구, 수많은 나비 매듭 등 장식이 과도하게 달린 옷은 절대로 고르지 않았다. 버슬과 패니어를 착용할 때도 있었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했다. 그녀는 샬럿타운에 자주 나갔고 심지어 패션이 훨씬 과감한 호프타운에도 가끔 들렀지만 꼴사나울 정도로 선명한 색상 위로 레이스가 겹겹이 달린 옷들은 피하는 편이었다. 어떤 종류의 여행을 하든 고아원에 아이 둘을 데리러 가는 심부름을 할 때라도 스펜서 부인은 자신의 옷차림에서 깔끔한 품위가 묻어나기를 바랐는데 과연 의도대로 그래 보였다. 깔끔한 품위가 게다가 이번에는 특별한 목표가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처럼 보이려고까지 애썼다. 예쁜 아이와 쓸모있는 아이를 정확히 찾아서 데려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감히 아이들을 제대로 선택해주지 않기라도 해서 이 여행을 2번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랐다. 스펜서 부인은 사자머리 모양의 문고리를 두들겼다. 그리고 차분하고 당당하고 꼿꼿이 서서 기다렸다. 미니가 문을 열었다. 그녀의 둥글둥글한 몸에 신중하게 다림질한 검은 제복과 뻣뻣하게 풀먹인 흰색 앞치마, 하얀 레이스 칼라가 돋보였다. 다른 사람들의 좋은 자질에 그다지 감탄하지 않은 스펜서 부인조차 즉시 이곳이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시설임에 틀림없다고 느꼈다. 미니가 그녀를 칼라엘 양의 사무실로 안내한 다음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여사감이 나타나자 미니는 호련히 사라졌다. 스펜서 부인이신가요? 물론 그녀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칼라엘 양이 물었다. 그리고 스펜서 부인이 위험있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을 때 칼라엘 양은 덧붙였다. 안녕하십니까? 들어오시지요. 그녀가 그 방에 있는 편안한 의자 하나를 가리켰다. 스펜서 부인은 드레스의 주름들을 정리하며 발을 확실하게 모아 누르고 무릎에 작은 가방과 2 손을 내려놓고 앉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물론 자신이 도울 일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미 그녀에게서 통지를 받았으니까. 나는 5살 난 작고 예쁜 여자애를 데려가고 싶어요. 그리고 내 친구들인 커스버트 남매를 위해서는 11살쯤에 쓸모있는 아이 하나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칼라엘 양은 부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 그녀는 스펜서 부인이 2번째 아이의 외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며 안도했다. 칼라엘 양은 어제부터 줄곧 어떤 아이를 보낼지 고민하고 있었다.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스펜서 부인이 말하는 예쁜 아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그 점을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아이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에드너는 누구나 한눈에 예쁘다고 말할 아이다. 하지만 에드너는 12살이다. 스펜서 부인이 원하는 아이는 5살이어야 했다. 그 나이 또래 여자아이는 4명인데 다들 그리 놀라울 정도로 예쁘게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 들어온 태서처럼 가망이 없을 정도로 못생기지도 않았다. 칼라일 양은 결국 성격이 쾌활한 릴리 존스를 추천하기로 했다. 그 아이가 자연스러운 밤색 곱슬머리인 것도 명백한 장점이었다. 칼라일 양은 자신이 현명하게 선택했었기를 바랬다. 그건 중요한 문제였다. 스펜서 부인은 분명 그녀의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인물일 것이다. 한눈에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우아한 외모에서 평온하고 위험 있는 분위기가 풍겨나오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과 커스퍼트 남매를 위해 데려간 아이들을 마음에 들어한다면 다른 입양들이 뒤따를 수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지역사회와 살러타운에 좋은 소문을 퍼뜨려 줄 것이다. 고아들을 입양할 부모들을 찾는 것도 칼라일 양이 해야 하는 일들 중 하나였다. 교회나 주정부 모두 고아들을 영원히 부양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칼라일 양은 이 직책을 유지하고 싶었다. 아니, 이 자리가 꼭 필요했다. 하지만 지난 11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입양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스펜서 부인이 이번에 데리고 갈 2 아이에게 만족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칼라일 양에게 쓸모 있는 고아를 고르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마지못해 그녀는 아이들 대부분이 웬만큼은 일을 해내고 있다고 인정해야 했다. 그곳에서는 그래야만 했다. 그녀가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켰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히 더 일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토요일에 그녀는 말라깽이 앤 셜리의 탁월한 일솜씨를 직접 목격했다. 그래서 칼라일 양은 일요일에도 앤을 눈여겨보았다. 앤은 한 번도 눈을 감고 벽에 기대지 않았다. 설거지할 때 설거지통에 손을 걸치고 서서 천장을 응시하는 일도 없었다. 둥그런 진입로를 걸어다니는 의무적인 산책 시간 중 어느 순간에도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입술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 모든 단점들이 일시적인 것이었을까? 칼라일 양의 우수한 훈련이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자질들을 앤에게서 몰아낸 것일 수도 있었다. 칼라일 양은 케일 선생님을 찾아가 의견을 물었다. 그 교사가 말하는 내용은 모두 긍정적이었다. 앤은 분명 똑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며 탁월한 성적을 거두는 아이였다. 그녀가 호수의 여인 75행을 암송할 수 있다는 것은 칼라일 양에게 관심사가 아니었지만 부정적인 자질도 아니었다. 커스버트 남매가 앤의 외모에 다소 놀라겠지만 칼라일 양은 큰맘 먹고 앤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미니가 차를 준비해서 가지고 들어왔다. 20년 전에 어느 독지가가 정교한 문양으로 장식된 은 찻잔 한 벌을 고아원에 유증했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모셔두다가 그날은 아낌없이 내놓았다. 칼라일 양은 사무실에 나가려는 미니에게 말했다. 릴리 존스를 데려와요. 차를 마시면서 스펜서 부인은 릴리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고 칼라일 양은 남모르게 손톱을 깨물었다. 이 2건의 입양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고아원 사감으로서의 그녀의 미래가 달려있었다. 릴리가 나간 뒤에 스펜서 부인이 물었다. 쓸모있는 아이는요? 아, 네, 쓸모있는 아이요. 여기에 온 지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아이인데 그 아이를 데려온 분이 놀라운 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오기 전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쌍둥이 6명의 다른 2 아이까지 보살폈지요. 11분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답니다. 학교 공부도 잘하고요. 스펜서 부인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그 애를 데려갈게요. 더 얘기할 거 없어요. 볼 필요도 없고요.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앤이 고아원으로 돌아온다면 다른 누구도 아닌 그녀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는 원망을 듣게 될 것이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떤 아이를 데려가는 것인지 스펜서 부인이 조금이라도 알아야 한다.
칼라일 양은 앤을 찾아 사무실로 데려오라고 했다. 앤이 도착하기 전에 칼라일 양은 스펜서 부인의 마음이 조금 더 끌릴 수 있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 아이의 부모는 똑똑하고 존경받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얼마나 존경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과감히 뛰어들어 모험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덧붙였다. 말라 보이지만 굉장히 튼튼한 아이랍니다. 스펜서 부인은 아이가 얼마나 말랐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죽은 개도 알아보지 못했다. 앤이 방으로 들어올 때 스펜서 부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로지 강렬한 기쁨과 불안한 희망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얼굴이었다. 앤은 자신이 아직 선택되지 않았으리라고 짐작했다. 질문이나 모종의 시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미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생각해 두었다. 하지만 사무실로 불려왔다는 것 자체로 틀림없이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적어도 자신이 고려 대상에 올라있다는 뜻일 테니까. 앤은 그 커다랗고 아름다운 눈으로 스펜서 부인의 우아한 몸가짐과 신중한 미소를 바라보며 여왕이나 여신을 배알하듯이 부인에게로 다가갔다. 실제로 예를 갖춰 인사까지 했다. 이런 앤의 등장에 다소 당황했던 스펜서 부인은 마침내 앤의 머리가 지금까지 그녀가 보았던 어느 머리보다 더 선명한 빨간색인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없이 호의적으로 이렇게 말해서 앤과 칼라일 양을 깜짝 놀라게 했다. 앤, 우리는 너를 커스버트 집안의 양녀로 선택했단다. 앤은 할 말을 잊었다. 그저 멍하니 스펜서 부인을 바라보며 짧은 숨을 몰아쉬었다. 칼라일 양이 앤의 뒤에 서 있었다. 스펜서 부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칼라일 양이 그녀를 추천한 게 틀림없었다. 연습하지 않은 재빠른 동작으로 앤은 빙그르르 돌아서 격렬한 감사의 몸짓으로 칼라일 양을 끌어안았다. 아주 잠깐이지만 칼라일 양은 사랑받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았다. 앤이 천천히 돌아서서 다시 스펜서 부인을 마주보았다. 그분들에게 아이가 몇 명이나 돼요? 사실은 상관없었다. 아이들이 16명이면 어떠랴. 그토록 사랑하는 섬에서, 바다 가까운 곳에서, 나의 집에서 살게 될 테니. 아이는 없어. 매슈 커스버트와 마릴라 커스버트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오라비와 누이란다. 앤은 완전히 기절하기 직전이었다. 사실 그녀는 자기 옆에 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었다. 괜찮니, 앤? 칼라일 양이 진심으로 걱정하며 물었다. 그녀를 껴안아준 고아는 앤뿐이었다. 아주 괜찮아요. 잠시 너무 기뻐서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칼라일 양은 이미 그녀가 떠나리라는 사실에 아쉬움을 느끼며 물었다.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니, 앤? 기차 시간에 맞춰야 하거든. 5분이면 돼요. 앤이 말했다. 전날 밤 터무니없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방에 소지품들을 다 꾸려놓았으니까. 이제 드디어 가게 되죠. 여기에서 제가 읽을 때 느끼셨겠지만 스펜서 부인이 정확하게 남자아이를 원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 친구들인 커스버트 남매를 위해서는 11살쯤에 쓸모있는 아이 하나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거가 문제가 된 거였잖아요. 서로 오해를 산 부분이었죠. 마릴라 커스버트는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사내 아이를 원하는 거였는데 스펜서 부인은 그냥 아이라고 전달을 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갈 것을 괜히 스펜서 부인을 통해서 아이를 구했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마릴라 커스버트가 빨강머리 앤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스펜서 부인이 제대로 전달을 하지 않아서 이 커스버트 남매가 앤을 만나게 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주 잘된 오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